고아가 된 회장 아들을 키웠다는 죄로 평생을 절름발이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흑수저 신입사원의 주머니 속에서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는데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내성이 울부짖던 30년 전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도 곧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미리 알고 말리려는 것처럼 장대비는 아스팔트 바닥을 뚫을 기세로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빗물은 검은 도로 위를 흐르며 마치 끈적한 기름처럼 번들거렸고 그 위로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의 별장이 위치한 양평의 깊은 산속은 그날따라 유독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만이 세상의 윤곽을 아주 잠깐 기괴하게 비췄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별장의 지하 주차장, 셔터가 내려진 그 은밀한 공간 안에서 한 남자가 고급 세단 밑으로 기어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정비복을 입은 남자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몽키 스패너를 쥔 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어둠 속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서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남자, 바로 태성그룹의 차남 한태산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맞춰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실수하면 내 놈 목숨줄도 끊어질 줄 알고. 차 밑에 있던 정비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내 끼기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끊어내는 악마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절단하는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있던 두 사람의 귀에는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정비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기어 나왔을 때 한태산은 차갑게 웃으며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뭉치를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말이지요. 가서 입 다물고 살아. 쥐새끼처럼. 그 시각 태성그룹의 수행기사였던 박만석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빗속을 뚫고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인 한도영이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미리 대기하고 있었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별장 관리인이 만석에게 엉뚱한 심부름을 시켜 시간이 지체된 상태였습니다. 만석의 낡은 폰이 트럭이 헐떡거리며 고개를 넘어설 때 멀리서 한도영 회장의 검은색 벤츠가 별장 정문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만석은 창문을 열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굽이진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할 커브길에서도 벤츠의 후미등은 붉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명 같은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찍고 허공을 갈랐습니다. 벤츠는 통제력을 잃고 빗길 위에서 팽이처럼 빙글 돌더니 도로 옆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회장님, 만석의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절벽 아래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은 꺼질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만석은 차를 세울 생각도 못하고 트럭에서 뛰어내려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양복 바지가 찢어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과 팔을 그었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셔야 할 주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불타는 차체 가까이 다가가자 뜨거운 열기가 눈썹을 태울 듯이 확 끼쳐왔습니다.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와 역한 기름 냄새, 그리고 맡고 싶지 않은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만석은 뜨겁게 달궈진 차 문을 맨손으로 잡고 뜯어내듯 열었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눌어붙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한도영 회장은 핸들과 시트 사이에 끼어 피투성이가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모님은 이미 고개가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서가, 자네인가? 한 회장이 핏기 없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복부는 파손된 대시보드 파편에 깊게 찔려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회장의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야. 나는 틀렸어. 한 회장은 피 묻은 손으로 만석의 옷깃을 다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정우, 우리 정우. 그제야 만석의 귀에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처럼 뒷좌석의 카시트는 찌그러지지 않고 무사히 남아있었고 그 안에서 2살배기 아들 정우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뒷문을 열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만석아, 잘 듣게. 한 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 안에서 피 묻은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태산이, 내 동생 태산이가. 회장은 피를 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와 슬픔으로 일렁였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어. 제발 우리 정우만은 그 악마의 손에 넘기지 말게. 자네만 믿네. 내 아들을. 부디. 말을 맺기도 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룸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운전석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회장님. 만석이 절규했지만 한도영 회장의 고개는 이미 떨어진 뒤였습니다. 불길은 무자비하게 시신을 덮쳤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쪽 도로에서 타이어 긁히는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기 있다. 밑으로 내려가.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한태산의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온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만석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점퍼 속에 감싸 안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만석은 반대편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놈이 도망간다. 잡아. 애새끼도 같이 있어.
사내들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산짐승처럼 숲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그의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잡히면 아이도 자신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웅크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우두둑.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습니다. 만석의 몸이 바위 위로 떨어지며 오른쪽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정강이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올 정도의 끔찍한 개방성 골절이었습니다. 크윽.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뇌수를 관통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면 놈들에게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커다란 바위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마치 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뼈를 쑤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만석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이의 입을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쉿! 아가야. 제발, 제발. 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에 닿았습니다. 아이도 만석의 공포를 느꼈는지 아니면 그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고 만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절벽 위 도로에서는 한태산이 우산을 쓴 채 불타오르는 벤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사고 현장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화염에 휩싸인 차 안에는 형과 형수의 시신이 보였지만 뒷좌석에 아기 바구니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콩알만한 걸 물고 도망갔군. 한태사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뱉어 비벼 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는 수아들에게 손짓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찾아. 이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시체라도 가져와야 회장직 승계가 깔끔해지니까. 다시 계곡 아래. 만석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혀를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으스러진 다리의 고통 때문에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계속해서 쏟아져 상처 부위를 적셨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자 목숨보다 귀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벅. 빗소리 사이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가 만석이 숨어있는 바위 바로 뒤쪽에서 멈췄습니다. 만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튀어나온 뼈가 보이는 자신의 다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번쩍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만석이 숨어있는 바위 틈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바로 위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이 근처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아직 멀리 못 간 것 같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다시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석이 있는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막히던 밤으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을 긴 시간이지만 박만석의 오른쪽 다리에 박힌 고통의 기억은 단 하루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으스러졌던 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듯 쑤셔왔고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공사판 잡부와 아파트 경비원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저 다리 저는 늙고 초라한 경비원이라 불렀지만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깎아가며 지켜낸 아이 도훈을 위해서라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 변두리에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 그곳이 두 부자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습기 찬 벽지는 누렇게 들뜨고 장판은 곳곳이 찢겨 시멘트 바닥이 흉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밥상 위에는 도훈이 태성그룹 신입사원 공채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가 훈장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닳고 다른 손으로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회장님의 아들이 자신의 친부모를 죽인 원수의 회사인 줄도 모른 채 제 발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된 운명의 장난이 뼈저리게 아팠기 때문입니다. 도훈은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른 채 편의점에서 폐기 처분 직전에 가져온 도시락을 뜯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라벨에는 이미 지난 날짜가 찍혀 있었고 밥알은 딱딱하게 굳어 윤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도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 위에 핀 하얀 곰팡이 부분을 젓가락으로 떼어내고는 차가운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도훈은 말 대신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물거리는 아들의 볼이 패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만석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핏줄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야 할 귀한 아이가 시큼한 쉰내가 나는 폐기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도훈은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짐을 질까봐 새벽 신문 배달과 막노동을 하며 독학으로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의 화려한 태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태산 회장의 외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한민재 본부장의 사무실 바닥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주가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고 깨진 크리스털 잔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서라고 써온 거야? 나직하지만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부하 직원의 머리 위에 결제 서류를 낱장으로 찢어 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풀려 있으면서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기이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소파 위로 흙 묻은 구두를 보란듯이 올려놓은 채 그는 허공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는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태성그룹 신입사원 연수원 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신입사원들이 각 잡힌 정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고 그 맨 앞줄에는 수석 입사자 강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벼룩시장에서 5,000원을 주고 산 헐렁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민재 본부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놀이터에 새로 들어온 장난감들을 구경하러 온 심산이었습니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가지 않고 사원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노예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민재의 구두 굽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도훈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도훈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낡아 빠진 구두 끝에 머물렀습니다. 도훈의 구두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강력 접착제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였고 검은 구두약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해진 가죽 사이로 흰 양말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코를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본 것 같은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인사팀장에게 들으라는 듯이 하지만 도훈의 귀에 비수처럼 꽂히도록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거지적선하는 자선단체가 됐지? 냄새가 나서 서 있지를 못하겠네. 도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집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굽은 등을 떠올리며 치미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의 희생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도훈의 그 올곧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굽신거리지 않는 놈,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놈. 그것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해 본 적 없는 황태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내 도훈의 얼굴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종이장이 도훈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구두 닦는 값이나 해. 아, 새로 하나 사신든지. 냄새나서 내 차엔 절대 못 태우겠지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그런 도훈의 반응을 즐기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악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모시는 상사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민재는 자신이 괴롭히는 신입사원이 30년 전 사라진 진짜 후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두 사람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은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려시킨 기획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달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시락을 두고 갔다는 사실에 끼니를 거를까봐 그 먼 길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도훈아. 만석이 반가움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파티 복장을 한 민재와 그의 추종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술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재는 길을 막고 서 있는 남루한 행색의 노인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냄새 나는 늙은이는? 경비, 뭐해?
안 치우고 민재의 고함에 경비원들이 달려와 만석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이거 놓으시오. 우리 아들한테 밥만 주고 가면 됩니다. 도훈아. 만석이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품에 안고 있던 보온 도시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따뜻한 김치찌개와 하얀 쌀밥이 민재의 반짝이는 이탈리아제 구두 위로 쏟아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명품 구두 가죽에 스며들고 밥알이 바짓단에 튀었습니다. 순간 복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내 구두에 뭘 묻힌 거야? 민재가 으르렁거리며 만석의 멱살을 잡으려는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있던 도훈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바닥에 쏟아진 밥, 그리고 살기등등한 민재의 표정을 본 도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재가 낚아챈 만석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도훈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장난감 자동차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태성그룹의 옛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운전기사 명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꼬깃꼬깃 접힌 30년 전 한도영 회장 부부와 만석이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뒤집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손끝에 들려 덜렁거리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공기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금어 누렇게 변색된 인화지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영 회장이 운전기사 복장을 한 만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세상 근심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백부의 얼굴과 자신의 눈앞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추레한 노인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고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비가 우리 집 핸들 잡던 하인이었어? 겨우 운전수 주제에 감히 내 구두에 밥풀을 묻혀? 도훈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아버지가 평생을 보물단지처럼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도 젖을까봐 비닐에 꽁꽁 싸매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돌아가신 회장님과의 유일하고도 찬란했던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것은 그저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민재는 그 소중한 사진을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바닥에 휙 팽개치더니 반짝이는 구두 굽으로 지그시 아주 천천히 지식여 버렸습니다. 사진 속 만석의 웃는 얼굴이 흙발 아래 처참하게 구겨지고 찢겨나가는 소리가 도훈의 심장을 긁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수행비서에게 손가락을 까딱이며 나직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서실, 전 직원 로비로 집합시켜. 오늘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주제를 모르는 개가 어떻게 교육받는지 보여줘야지. 30분 뒤 태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직원이 내뿜는 침묵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선 수많은 시선 가운데 만석은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넘어진 충격으로 낡은 작업복 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30년 전 그날 밤에 끔찍한 사고가 남긴 흉측한 수술 자국이 뱀처럼 꿈틀대듯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우는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앞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어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세요. 제발 가시라고요. 도훈이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만석은 아들이 행여나 자신 때문에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중앙에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걸터앉은 민재는 다리를 꼬며 턱짓으로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옆에는 먹다 남은 커피와 담배꽁초,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하고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민재는 그것이 마치 최고급 향수라도 되는 양코를 킁킁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어이, 운전수 양반. 자식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키셨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인한테 이빨을 드러내는 개새끼로 키웠으니 말이야. 만석은 불편한 다리를 덜덜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비굴할 정도의 절박함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훈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민재는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습용 골프채 그립을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적으로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만석의 불편한 오른쪽 정강이를 골프채로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때렸고 만석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필이면 30년 전 으스러져 철심을 박았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에 만석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기었지만 민재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만석의 머리를 구두코로 툭툭 건드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프냐? 내 구두는 내가 쏟은 밥풀 때문에 숨을 못 쉬겠는데 너만 아프면 안 되지. 안 그래?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 개자식아. 도훈이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려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요원들의 악력은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시뻘건 핏발이 섰고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을 기어 민재의 바짓단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존심도 수치심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도훈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바짓단을 잡은 만석의 손을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털어내고는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런 국물과 퉁퉁 부른 라면, 면발, 그리고 검은 담배꽁초가 둥둥 떠다니는 끔찍한 오물통이었습니다. 민재의 입꼬리가 악마처럼 기괴하게 찢어졌습니다. 용서? 좋아. 기회를 주지. 자식이 싼 똥은 부모가 치우는 법이라지. 민재는 통을 높이 치켜들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만석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치 국물과 섞인 커피 찌꺼기가 만석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의 어깨와 등 위로 흉물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켜보던 여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로비는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의 헌신이 오물범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통을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바닥에 흘린 거 남김없이 핥아먹어. 내 아들놈 계속 회사 다니게 하고 싶으면. 만석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굴욕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훈을 보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어대는 아들의 모습이 오물에 가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만석은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좋았습니다. 아들이 이 지옥 같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똥물이라도 달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제발. 도훈의 절규가 로비를 울렸지만 만석은 천천히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더러운 바닥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굽은 등이 소리 없이 흐느끼듯 들썩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도훈의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묵묵히 참아내는 신입사원 강도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지옥도를 목격한 분노에 미친 야수였습니다. 도훈은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해 양옆의 보안 요원들을 밀쳐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 하나가 볼링핀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도훈은 짐승 같은 포유를 내지르며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아무도 그를 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찰나 도훈의 주먹이 포탄처럼 날아와 민재의 앞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으악! 퍽! 하는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민재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콧대가 주저앉으며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민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도훈은 쓰러진 민재의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사과하란 말이야. 도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민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억눌려왔던 30년의 서름과 분노가 주먹 하나하나에 실려 폭발했습니다. 천하의 한민재 본부장이 피떡이 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비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때로 달려들었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건장한 남자 5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도훈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제압당한 채로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만석이 다리를 절며 아들에게 기어가 그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도훈아, 안 된다. 참아야 해. 제발. 피투성이가 된 민재는 부들거리며 일어나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 당장 경찰 불러. 아니, 경찰 부르기 전에 지하 창고로 끌고 가.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니까.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꺼내 들고 도훈과 만석을 포위하며 점점 좁혀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두 부자가 꼼짝없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 동작 그만. 천둥 같은 호령 소리가 로비 입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시장통처럼 소란스럽던 로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바로 태성그룹의 2인자이자 30년 전 한도영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송전무였습니다. 송전무의 뒤로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만석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를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송전무의 시선이 천천히 오물을 뒤집어 쓴 만석의 얼굴에서 피 묻은 도훈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만석 씨? 그리고 이 청년은 차가운 쇠창살이 내려진 유치장의 밤은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냉기보다 더 시린 것은 도훈의 가슴 속에 휘몰아치는 억울함과 분노였습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는 도훈의 눈앞에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이 잔상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는 숨쉬는 공기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장과 송전무가 경찰서장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장은 굽실거리며 직접 도훈의 수갑을 풀어주었고 도훈은 영문도 모른 채 송전무의 검은 세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송전무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도훈과 만석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킬 뿐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과 그보다 더 깊게 패인 삶의 고단함이 만석의 얼굴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 멈춰선 곳에서부터 세 사람은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지하 단칸방, 그곳이 바로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30년 동안 숨죽여 살아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듯한 비좁은 방, 천장에는 누수로 인한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도훈이 먹다 남긴 쉰내나는 도시락 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핏줄이 이런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송전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문은 경첩이 떨어져 덜렁거렸고 그 안에는 좀이 쓴 이불 몇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 쌀통 밑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쌀벌레가 기어다니는 낡은 플라스틱 통 아래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아들 도훈에게조차 숨겨왔던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비닐을 벗겨내는 만석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겹겹이 쌓인 신문지 뭉치를 풀어 헤치자 퀴퀴한 묵은내와 함께 비릿한 혈향이 배어있는 낡은 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흰색 천 위에는
30년 전 그날의 참극을 증명하듯 검붉게 산화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가슴팍에는 금색 실로 한도영이라는 이름과 태성그룹의 가문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바닥만 한 구형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송전무는 터져나오는 탄식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석은 핏기 없는 얼굴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건전지 덮개조차 없는 낡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도훈아, 잘 듣거라. 이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이다. 만석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하는 기계적인 잡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고도 명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망령처럼 되살아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형이랑 형수는 확실히 가는 거지? 브레이크 오일 아주 깨끗하게 비웠다고 했잖아. 만약에라도 살아남으면 내 놈 식구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애새끼도 남기지 마. 씨를 말려야 내 세상이 오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태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의 근엄한 회장님이 아닌 탐욕의 눈이 멀어 형제와 조카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살인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이명소리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 자신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똥물을 뒤집어 썼던 그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바로 지금 자신이 모시는 회장 일가라는 끔찍한 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정신을 덮쳤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계속해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어진 소리는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폭발음이었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30년을 참아온 피눈물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도훈아, 아니 도련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장님 유언을 받들어 도련님을 지키려다 보니 제 주제에 감히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못난 놈이 도련님을 거짓골로 살게 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거친 천의 감촉이 마치 죽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만석에게 아이를 넘기던 아버지의 절박함, 그리고 다리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갓난아기였던 자신의 입을 막고 숨죽여야 했던 만석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만석이 비가 오는 날이면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지독하게 가난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항상 바른 길로만 가라고 가르쳤는지, 그리고 왜 오늘 그 치욕스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한민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주군에 대한 맹세이자 목숨을 건 충성이었으며 피보다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였습니다.
도훈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만석의 손은 못이 박히고 터져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그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제 생명의 은인이고 세상에서 유일한 제 아버지입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조금 전까지의 순박했던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동자는 차갑게 말라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운전기사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러 돌아온 복수의 화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송 전무가 무릎을 꿇고 도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회장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태성그룹의 모든 어둠을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훈은 베넷 저고리를 품에 깊이 안고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하늘 아래 멀리 태성그룹 본사 빌딩의 화려한 불빛이 오만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층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한태산과 한민재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도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송 전무님, 도훈의 목소리가 좁은 단칸방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습니다. 내일이 임시 주주총회라고 했습니까? 송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산이 아들 한민재에게 회장직을 불법 승계하기 위해 날치기로 소집한 주주총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진짜 주인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던지고 만석이 30년 전 입었던 피와 기름때가 묻은 운전기사 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알려줘야죠. 그 회장 자리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장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승계 작업을 축하하기 위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회의장 안에서는 한태산과 한민재가 주주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의사봉이 두드려지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먼지 사이로 휠체어를 미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도훈,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태성그룹의 옛 깃발을 무릎에 덮은 만석이었습니다. 경악한 한태산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런데 도훈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익,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장내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인 태성그룹 대회의장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은 단상 아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한 청년에게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구두를 신었다고 조롱받던 신입사원 강도훈, 아니 태성그룹의 적통 후계자 한정우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던, 그러나 오늘은 가장 위험 있는 증인이 되어 휠체어에 앉은 박만석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한민재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저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호원, 당장 끌어내. 하지만 평소라면 즉시 달려왔을 경호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의장 곳곳은 송 전무가 배치한 검은 양복의 보안팀과 차가운 눈빛의 검찰, 수사관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한태산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인가?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장에서. 도훈은 대답 대신 단상 옆에 놓인 연설용 마이크를 거치대에서 뽑아들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그 어떤 웅변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대고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30년 묵은 먼지 냄새가 나는 듯한 노이즈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스피커를 응시했습니다. 이내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목소리가 망령처럼 흘러나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형이랑 형수는 확실히 가는 거지? 애새끼도 남기지 마. 씨를 말려야 내 세상이 오니까. 회의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한태산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난타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그날 밤의 은밀한 거래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산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으며 발악했습니다. 끄란 말이야. 저건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로 만든 가짜라고. 모함이야. 도훈은 말없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송 전무의 신호와 함께 스크린에는 거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띄워졌습니다. 99.9999%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훈이 한도영 회장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진실이자 한태산 일가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큰아버지, 아니 살인자 한태산 씨, 30년 전 당신이 죽이라고 했던 조카 정우가, 그리고 당신이 불구로 만든 충신 박만석 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훈의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한태산의 몸이 기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물렸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탐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의 정점에서 맞이하는 처참한 파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민재가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뒷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한민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재는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도훈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강도훈,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도훈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민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재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재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해고야.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구두 닦는 기술이라도 배워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던진 돈, 그걸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자격이라도 생기려면. 으악, 죽여버릴 거야. 한민재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고 쓰러진 한태사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30년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남은 주주들과 임원들은 일제히 도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우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직을 수락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아부 섞인 외침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운의 입만 바라보며 새로운 권력자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운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 환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화려한 회장석을 등지고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만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우리 도련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운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으러 왔을 뿐 왕관을 쓸어 온 것이 아닙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운은 만석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내어주고 똥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저를 지켜준 진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벌 회장의 아들 한정우보다 경비원 박만석의 아들 강도운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도운은 송 전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송 전무님,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 전부는 사회에 환원하여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송 전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미련 없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휠체어를 밀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두 부자는 뚜벅뚜벅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회장님의 취임식보다 더 위대하고 눈부셔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늦은 저녁,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순대국밥집 유리창에는 뽀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했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도훈이 뚝배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벌 회장이 아닌 작은 벤처기업의 성실한 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재활치료 덕분에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여기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요. 도훈은 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떠 국물에 말았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집어 조심스럽게 만석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만석이 어린 도훈에게 해주던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에 올려진 깍두기를 보며 주책맞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행복이 그의 뱃속을 채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아니, 우리 도훈이도 많이 먹어라. 도훈이 소주병을 들어 만석의 잔을 채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월급 타면 아버지 구두부터 바꿔드릴게요. 이번엔 아주 튼튼하고 비 절대 안 새는 걸로요. 만석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쓱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국밥집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사주는 거면 고무신이라도 좋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건배하시죠. 우리 부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위하여. 쨍. 투박한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작은 국밥집을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3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밥정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왕관을 버리고 뚝배기를 선택한 그 용기 덕분에 비로소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으니까요. 국밥집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두 부자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도훈이와 만석 아버지의 30년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만석 씨와 도훈 군을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때로는 매일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흘린 희생의 땀방울이 피보다 훨씬 더 붉고 뜨겁게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계신가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투박한 뚝배기처럼 은근하게 식지 않는 사랑으로 내 옆을 지켜주는 그 사람에게 오늘 저녁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밥 한 숟가락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늘 따뜻한 밥정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더 가슴 뜨거워지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